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동해 포항 앞바다 수심 깊은 곳 심해에 석유가스가 최대 140억 배럴이 매장돼 있다면 어떨까요? 실제 20%의 성공 가능성을 가지고 정부는 올해 12월부터 석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을 뚫는 시추 탐사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석유가스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큰 곳에 대왕고래라는 이름도 붙였다고 합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정도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반면 석유가스전의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액트지오의 선정 과정 또 전문성을 두고 여러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공방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에서 산유국의 꿈을 이룰 수 있을지, 아니면 수천억의 개발비만 허공에 날리는 건 아닌지 여러 가능성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야 의원 두 분과 지질 전문가들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원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목포 출신 국회의원 김원희입니다. 최경식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유에너지연구센터 책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석입니다. KBS 열린 토론은 시민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분과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시민분들은 동해 영일 만에 석유 가스 시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시민분들의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실상 이거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정부의 정책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시도를 해서 석유나 가스가 발견이 된다고 하면 그 에너지 취약층 분들, 이런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금으로 좀 쓰이면 좋지 않을까. 지금 당장은 가능성이 크게 있어 보이진 않고, 그게 10년, 2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하는데 1, 2년 안에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20%의 확률로 매달리느니 차라리 다른 걸 더 열심히 해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지금 아리백 같은 경우도 이제 기업체에서도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통해서 수출을 하고 외국에서도 그거를 받아서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뭐 지금 기후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2035년에 캔다 그러면 2035년에는 제가 봤을 때는 기름을 안 써야 되는 상황이고, 그때 가면은 거의 대부분이 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기름값은 당연히 내려갈 것이고, 그걸 캔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가 그걸 더 이득을 본다, 외려 캐도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원 개발이 매우 중요한 거고 국민적 관심이 있는 거는 맞지만 발표의 시점이나 그리고 주간 부서에서는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던 게 섣부르게 발표되는 걸로 봐서는 다분히 어떤 정치적 이슈로 발표되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요. 충분히 또 검토해서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하면 진행을 하되, 지금처럼 시급한 모습을 보이는, 뭔가 다급한 것처럼 하는 거는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먼저 박수민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자원외교도 담당을 하셨고, 이번에 이 유전 발견 가능성 놓고 SNS에 글도 많이 올리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석유공사가 묵묵히 현장에서 이번에 15년 동안 끌어온 일인데요. 거기서 이제 좋은 가능성, 유망구조 7개가 발견이 됐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차분하게 이 다음 단계를 걸어갈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은희 의원께서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기 소속이신 거죠? 네네. 간사를 또 맡고 계시는데 유전 프로젝트 듣고 여러 우려점 이 부분에 대해서 산자위원들과 기자회견도 하셨는데 어떤 입장이신지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깜짝 발표를 통해서 국민적 관심을 딱 끌어모으셨는데 140억 배럴의 가능성이 있다. 세계 최고의 액트지오가 맡았다. 이 말 이외에 이걸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라든가 믿을 만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이 액트지오가 믿을 만한 회사인지 그 계약 과정은 투명한지 액트지오의 분석 결과는 뭔지 그리고 액트지오의 분석 결과를 제대로 검증했는지 이런 것들이 쭉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자료 요청을 했어요. 당연하게도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니까. 근데 영업 기밀이라고 다 거부했어요. 그래서 왜 이게 영업 기밀이지라고 하는 의심을 품고 액트지오를 팠더니 뭐 보시다시피 지금 양파 껍질처럼 여러 의혹이 나와서 이거는 좀 제대로 더 파봐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죠. 네,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다. 최 교수님, 이번에 이제 유전 관련돼서 이제 프로젝트 이름을 대왕고래로 붙였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유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뭐 이름들을 보면은 이 해양 생물의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명태, 뭐 오징어인가요? 뭐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오랫동안 이 8강구, 6강구 동해안 쪽에 석유와 또 가스 탐사를 해왔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계속 지속되고 있는지 내용을 좀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그 1972년에 1차 중동 전쟁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4차 중동 전쟁이죠. 오일 쇼크가 터졌고 그다음에 78년에 이란 혁명 때문에 2차 오일 쇼크가 나면서 정부에서 아마 그 당시 정부에서 79년에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자주적으로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79년 석유공사가 설립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대륙봉을 중심으로 해서 탐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이제 7광구나 다른 기타 광구들 다 이제 훑어보면서 그래서 사실 국민들은 잘 모르시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석유공사가 그런 역할을 해왔고 그러다가 이제 98년에 동해가스전 발견을 하고 2004년 생산하고 2001년에 이제 2021년에 종료를 했으니까 네. 23년간 이제 산유국의 지위를 저희가 잠깐 누렸었죠. 그래서 앞서 그런 동물의 이름들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동해가스전 같은 경우 고래, 돌고래 그리고 지금 오징어, 명태, 뭐 방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내부적으로 그런 구조들에 대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런 우리에게 친숙한 해양생물 이름을 붙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그럼 궁금한 것이 꾸준히 이런 어느 정권인가 상관없이 이런 8강구 동해의 석유 매장 가능성 가스 탐사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겁니까? 석유공사가 국영석유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추진한 사업을 담당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간에 그 사업의 속성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네.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그 심해 탐사 광구를 하는 것도 같이 이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정 정권에만 한정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던 것이고, 자 이현석 연구원 많은 분들이 주목하실 텐데 액트지오 분석 결과에 대한 자문에 또 참여를 하셨다고 하는데 한국석유공사에서 이번 동해 심해 시추공에 대한 분석을 계속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시추공에 대한 분석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그 시추라고 하면 사실은 그 동해 해저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이제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지질학적 특성을 밝혀내는 건데요. 시추를 하게 되면 그 깊은 곳에 있는 암석을 실제로 끄집어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 끄집어 올려갖고 실제 암석 샘플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이 이제 그게 퇴적될 당시 시기가 언제인지 퇴적될 때 어떤 환경에서 퇴적이 되었는지 연장이 얼마나 될 건지 그다음에 이제 조류층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뭐 공극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들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분석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번 육망구조 도출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홍계 시추공에 대한 그 분석 작업들을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궁금한 것은 짧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포항 영일 만에 매장된 이 탐사는 언제 돼가지고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된 겁니까? 탐사 자체는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그 전에 홍게, 주작 뭐 이런 시추공들을 지금 현재 지역보다 더 북쪽에서 시추를 했었거든요. 그거는 2012년, 13년 요 당시에 홍게, 주작에 해당하는 시추들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단성파 탐사 지금 현재 그 탐사 자원량을 계산하는 데 필요했던 단성파 탐사 같은 경우에는 그 홍게, 주작이 시추되었었던 그 시기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단성파 탐사가 2022년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영역들을 나눠가지고 단성파 탐사를 진행을 했고 그 전체를 한꺼번에 묶어서 분석을 한 거죠. 네. 제가 왜 여쭤봤냐면 많은 분들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를 두고서 벼랑간 이 발표를 왜 하냐라는 다들 의문을 가지고 있어서 그 이전부터 오랜 시간 동안 일단 탐사와 분석은 이루어져 왔다라는 것을 여쭤봤습니다. 확인차요. 자, 최 교수님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발표에서 방금 전에 김은희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액트지오입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이야 학회의 권위를 또 가지고 계시고 또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서 말씀하시니까 비트로 아브레오 고문이 어느 정도의 전문가이고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뭐 믿을 만한지 아닌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 이분의 전문성은 제가 익히 2000년대 후반부터 제가 학회 활동을 하면서 주로 이제 미국 석유 지질학회 이런 곳에서 이분이 이제 엑소모빌 대표에서 나오는 분 중에 한 분이고 네. 대단히 이제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심해 탐사 광구 있어서 엑손모빌의 전신인 엑손이 사실은 그 순차 청소하기라는 그런 기법을 확립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뭐 논문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특히 이제 그 교육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해서 아웃리치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하셨던 분인데 그래서 이분이 그 세계적인 이름을 갖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업계 내에서도 상당히 그 지명도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부에서 액트지오에 대해서는 또 논의를 많이 할 거라서 이 박수민 의원께 네. 이명박 정부 때 많이 이제 관련돼서 자원외교 관련돼서 관여를 하셨다고 했으니까 네네. 이 액트지오의 비토로 아브레오 고문이 이제 여러 가지 발표를 했는데 네네. 가령 뭐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도 좀 동반이 됐더라면 네네. 아니면 국내에 우리 다른 또 관련된 권위자들도 있을 텐데 그런 또 전문가분들 물론 이제 지질자원연구원이나 우리 석유공사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조금 신뢰감을 덜 주는 것 아닌가라는 또 의문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순차적으로 진행된 과정을 말씀드리면 오히려 더 투명할 것 같아요. 앞서 말씀 주셨듯이 이게 15년, 20년 가까이 꾸준히 시추공도 뚫고 탄성파도 쏘고 하면서 자료를 계속 수집해 온 겁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파트너사인 호주 회사도 있었고 또 파트너사도 나가고 석유공사는 해왔던 일을 계속하면서 이것에 가장 맞는 심해 구조를 파악하는데 가장 권위가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 나간 것이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엑소모빌에서 심해 해저 광구의 권위자이면서 심해 해저 광구를 실제로 찾아낸 빅터 아브레오 박사를 주목하게 된 것이고요. 그분이 입찰 과정 통해서 투명하게 자문으로 채용이 됐고 그분이 읽고 데이터를 읽고 석유공사가 물론 읽습니다. 읽지만 석유공사가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분을 입찰 통해서 채용해서 읽고 또 그분의 결과가 워낙 저희가 예상 못한 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분의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기 전후로 다 자문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올해 1월 정도에 이제 석유공사 이사회에서 이사회를 마치고 이제 산업자원부에 보고를 했는데 산업자원부조차 놀랬죠. 누구나 놀라는 게 맞습니다. 워낙 큰 구조, 유망 구조 가능성이 나왔기 때문에 또 산업자원부가 또 자문을 한번 받고 그런 과정으로 해서 이제 총선에 영향 피하기 위해서 총선 이후에 네. 대통령 이제 보고에서 발표되고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학회에서 인정하는 수준 또 비트로 아브레오 개인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들은 썩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김은희 의원께서나 지금 산자부에서 관련해서 기자회견한 내용을 토대로 가장 결정적으로 이 비트로 아브레오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묻는 쟁점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메신저가 불신받으면 그 메신저의 메시지는 불신받습니다. 명제잖아요. 유명한 명제예요. 근데 이 액트지오가 믿을 만한 회사인가 봤더니 그 사람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별개로 하고 봤더니 2016년에 가정집에 차린 세금도 못 내가지고 법인 등록이 취소된 네. 그러면서 부실한 1인 기업인 게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입찰 공정한 입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입찰 방식을 봤더니 지명 경쟁 입찰 방식이더란 말이에요. 그 지명 경쟁 입찰 방식이 뭐냐면 국가계약법상 몇 명을 딱 지정해서 그 사람들만 입찰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지명 경쟁 입찰 방식은 그 회사의 이행 실적, 기술 능력, 재무 상태, 사회적 신인도 이런 것을 사전에 심사해서 적격자만 참여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석유공사가 이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거예요. 왜? 이 액트지오의 법인세 누락 사건, 즉 그래서 법인 자격이 상실돼 있다는 것을 놓친 거죠. 네. 그런 이런 상황들이 드러나면서 액트지오가 믿을 만한가? 그리고 그 액트지오라고 하는 좀 의혹이 생기고 있는 회사의 분석 내용이 정말 믿을 만한가?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알겠습니다.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2부에서 이야기를 다룰 텐데 제가 1부에서 여쭤본 이유는 또 더 추가적으로 관련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잠깐 여러분들의 의견을 여쭤봤고요. 그건 이제 2부에서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좀 전문적인 내용들을 좀 확인하고 또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최 교수님, 석유가스가 매장되기 위한 이제 구조물이 기반암, 저류청, 덮개암, 트랩 이거 4개 요소가 이제 입증됐다 이렇게 이제 비토르 아브레우 액트지오 대표가 이제 발표를 한 내용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입증이란 단어는 조금 지금 쓰기에는 좀 부적절한 단어 같고요.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근거는 추정으로, 네. 추정으로 한 근거는 석유가 있으려면 일단 그 소스가 있어야 되는데 식물 플랑크톤이 죽어서 만드는 근원암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탄화수소 즉 석유나 가스가 막 밑에서부터 위로 이동하는 속성이 있어서 그것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저류층이 있어야 되고 또 그걸 못 빠져나가게 하는 덮개암 그다음에 이제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이 4가지 요소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석유는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모두가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되는데 그것들을 지금 간접적인 자료인 지구물리 탐사 자료 가지고 확인을 했다. 물론 각각에 대한 이제 리스크를 반영해서 이제 리스크를 평가를 했지만 예. 최소한 그 반드시 갖춰져야 되는 그런 조건들은 확인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용어를 확인하고 가면 이현석 연구원께요. 자, 지질학적 특성은 방금 전에 이제 잠깐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아브레우 고문은 지구 물리학적 특성을 모두 고려했다. 지구 물리학적 특성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지구 물리학적 특성을 이해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성파 탐사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네. 실제로는 시추를 해가지고 직접 암석을 보는 게 아니고 그 바다 위에 배가 떠가면서 단성파 탐사를 하는 거죠. 마치 엑스레이를 찍는 것 같은 거네요. 병원에서 네. 찍는 엑스레이가 옛날의 네. 단성파 방식이고요. 최근에는 그게 더 좋아져 갖고 3D로 하는 CT처럼 찍어주는 게 있고 조금 더 좋아져 갖고 MRI 같은 기능을 하는 단성파 탐사 기술까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성파 탐사를 하게 되면 그 3D 단성파 탐사 자료를 가지고 그 안에 저류층이 어디쯤 존재하고 있는지 사암층이 어디쯤 존재하고 있는지를 대충 예측할 수가 있고요. 그 사암층 안에 가스층이 어디쯤 있을지를 그 MRI를 가지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측되어 있는 그 결과물들을 이렇게 지도에서 표시를 해가지고 그 최적을 구해서 사실은 탐사 자원량을 도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최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지질 탐사 관련된 이제 뭐 암석 관련된 그다음에 지구 물리학적 이렇게 이제 팔을 쏴서 엑스레이를 찍듯이도 좀 확인을 해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석유가 있는 건 아니다. 석유가스가 생성된 그 시점 또 이것을 가두어 둘 수 있는 구조 생성 시기가 맞아 떨어져야 된다. 이건 어떤 의미인 것이고 그것이 포항 영일 만에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더 지켜봐야 된다는 의미일까요?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로 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사실 금방 말씀하신 내용의 질문의 핵심은 타이밍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리 근원암이 많고 많이 생산돼도 그것들이 모일 수 있는 그것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그 암석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더 이전에 만들어졌다 그러면 다 빠져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는 최적의 타이밍에 맞춰서 그것들이 특정한 곳에 공간에 모여야지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구물리 탐사 자료 가지고 가스의 존재를 추정하는 그런 기법, 아브레 박사가 이제 발표할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그것도 굉장히 그 예외적인 경우가 너무 많아서 네. 그걸 이제 어떤 이상치가 있을 때 어떤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는 있지만 그것도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100% 이야기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시추를 하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까지 얻는 그런 가용한 자료들이 다 간접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석유공사나 그런 아브레 박사가 만든 그런 시나리오, 그런 컨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추가 필요하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문인데 최 교수님이 현답을 좀 해주시면은 그냥 궁금해서요. 비토르 아브레우가 거의 이 고문이 워낙 경험이 많아서 이제 그 풍부한 경험과 또 분석 능력을 가지고 이런 가능성을 찾아낸 것 같은데 혹시 그냥 우리 서울대에서 또 석유공사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도 상당히 IT 기술이나 이런 분석 능력이 발달되잖아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판단에 우리는 이 정도로 본다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석유 개발에 있어서 이제 탐사, 그다음에 이제 개발, 생산 이렇게 가는데 이게 맨 처음에 지구 물리학적인 접근, 그다음에 지질학적인 접근, 그다음 공학적인 접근 이렇게 되는데 지구 물리나 공학적인 거는 장비의 발달에 의해서 기술을 또 해상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레 박사처럼 시추 위치를 정하는 거는 저 같은 퇴적학자들이 이제 결정을 하는데 이 분야는 사람의 어떤 인사이트라든지 어떤 그 경험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분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땅 속에 있는 지질을 이해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키우고 장기적으로 육성하는 것들이 메이저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메이저가 그냥 메이저가 된 게 아니라 수십 년간의 그런 인력을 키우고 축적된 역량으로 가능한 거지요. 그런데 저희는 이런 경험이 일천하고 또 우리나라에 이런 동해 같은 저런 탐사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노출되어 있는 암석이 없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칠레라든지 남아공 또 북극 이런 지역에 많이 보내서 육성을 해야 되는데 뭐 아쉽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부라든지 관련 업계에서 조금 중요성을 좀 늦게 인식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두고 긴 호흡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 말씀 들어보면 그 이론적인 수준은 우리가 상당히 높으셨지만 실제 그 오랜 경험에서 오는 그 경쟁력은 또 인정할 부분인데 자 이제 좀 토론을 해봐야 될 내용이 생겼습니다. 먼저 이제 이현석 연구원께 먼저 여쭤보면 상당히 많은 또 우리 일반 국민들도 의문을 가지는 것은 그 호주의 우드사이드라고 하는 굉장히 유력한 심해 탐사 회사가 동해 해저를 15년간이나 조사를 했고 철수를 했는데 사람들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비트로 아브레우 고문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액터지오에 와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발표가 된 건데 그래서 우드사이드라고 하는 회사도 철수를 했는데 비트로 아브레오의 액터지오 고문이 있다라고 발표한 것 이거 차이는 왜 발생한 겁니까? 일단 제일 첫 번째 큰 차이는 그 두 개 우드사이드하고 그 빅터 교수님이 다루었던 그 데이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드사이드는 그 8광구하고 6-1 북부에 해당하는 자료들만 가지고 있었고요. 네, 이번의 경우에 그 빅터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6-1 광구의 그 중부에 있는 추가로 획득한 3D 사이즈믹 자료하고 추가로 획득한 시추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시야가 좀 다르고요. 근데 이 사실은 그 중부에 있었던 3D 사이즈믹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그 동해 기존의 대륙붕 지역에서 개발했던 그 대륙붕 지역에 개발했던 3D 사이즈믹 자료와 그 중부에서 대륙 사면으로 연결되는 3D 사이즈믹 자료, 그다음에 심해저에 있는 그 우드사이드가 획득했던 3D 사이즈믹 자료, 그 전체를 이렇게 하나로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찬스가 생긴 거거든요. 네. 우드사이드는 저 심해저만 봤었기 때문에 이 대륙 사면에서 일어났었던 일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자료가 굉장히 달랐고 전체를 커버하는 바람에 조금 더 큰 범위에서의 어떤 새로운 구조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액터지오가 뭐 한 발 더 나갔다는 의미인데 최 교수님 그러면 이 액터지오가
결과를 더 심화시켜서 도출했다고 하는 이 순차 청서 해석 이 기법은 어떤 거고 이게 그만큼 액트지오가 우드 사이드를 넘어서서 결과를 도출해내는데 결정적이었다고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일단 심해 환경에서는 사실은 평상시에 모래가 쌓일 수가 없습니다. 심해는 아주 조용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제 아주 뻘 같은 점토층이 쌓이는데 이게 해수면이 떨어지면 그래서 지금 대륙붕이 노출되고 그 지역의 어떤 그 지진에 의해서 충격을 받게 되면 그 대륙붕 넘어서 이제 사면이 존재하고 사면 넘어서 심해저 평원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이제 바다 속에서 사태 현상, 바다 속에서 산사태 같은 현상이 생기거든요. 예. 그때 모래가 만들어지는데 이 순차 청사계라고 하는 학문 자체는 그 엑손이 과거 이제 서아프리카 그 앙골라라든지 나이지리아 탐사를 할 때 이 대륙붕이나 대륙사면 심해져 있는 지층들의 발달되는 그 쌓여가는 모양 자체가 이 해수면의 변화, 그 다음에 어떤 그 퇴적물의 공급원의 변화에 따라서 반응하는 거를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순차라는 말은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되면 그 다음 다시 봄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측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모든 그 우리가 저류층을 탐사를 할 때 우리가 그 자료의 한계,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장 최소의 자료 가지고 가장 그럴듯한 모델을 만드는 게 사실은 석유 회사들이 사활을 걸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순차 청사기 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경향성을 파악한다. 어디에 가면 모래가 있고 어디에 가면 점토층이 있는지 그걸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모든 석유 회사들 특히 심해 탐사 연구에 적용이 되는 그런 핵심적인 기술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원희 의원께서는 네. 이 우드스탁과 액트지오의 차이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사실 뭐 이 우드사이드, 네. 데이터에 대해서 평가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요.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정황을 가지고 이게 공정한 거냐를 보는 거죠. 이게 투명하고 옳은 방향이냐. 그리고 의혹이 없이 한 점 의혹 없이 국민들의 동의와 설득과 동의를 얻어서 가는 사업이냐가 관심이에요. 네. 뭐이 과학적인 근거는 과학자들이 하면 돼요. 저희들은 과학자의 판단을 믿으면 되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기업의 크고 작음이 진실이냐 진실이 아니냐를 가르진 않아요. 즉 액투지오가 오르냐 뭐 우드사이드가 오르냐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인 우드사이드가 15년간 1억 4천만 달러를 투자했는데 아까 우리 이 박사님 얘기한 그런 정도의 이유를 가지고 철수했다? 그리고 또 석유공사에서 의혹을 불러일으키죠. 뭐라고 그랬죠? 그 석유공사가 다른 자료를 보지 못해서 갔다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는 그러면서 저기 어디 다른 회사하고 합병 때문에 뭐 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사업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근데 그 합병하면서도 사업성 있는 사업들은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왜 동해는 버린 거냐 말이죠. 15년에 걸쳐서 1억 4천만 달러나 부었는데 그러면 그 액트지오의 판단이 맞다는 증거를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객관적 분석 자료들을 투명하게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액트지오가 분석한 내용이 옳았는지를 검증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검증한 사람들이 제대로 된 전문가이고 믿을 만한 사람들인가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의문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민주당에서는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고 실제 세금이 체납됐다. 그다음에 1인 기업이다. 그다음에 법인 등록이 취소됐었다. 이런 거는 객관적 팩트로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네. 이걸 근데 누가 밝혔냐? 석유공사나 산업부가 밝힌 게 아니라 우리한테는 자료 그렇게 달라고 그랬는데 안 줘요. 그런데 언론에서 취재하고 시민들이 현장 찾아가서 찾아낸 자료란 말이에요. 그렇게 1시간 하루면 찾아낼 자료를 왜 석유공사는 우리한테 숨겼을까 그 자료를.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는 거죠. 네. 박수민 의원 말씀 듣고 이현석 의원께 그 궁금한 점을 또 질문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국회가 원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이 소통의 오류가 생겼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큰 틀에서 이 정보를 제공하려고 해도 지금 산자의 구성이 사실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구성됐습니다. 민주당은.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부로서 상당히 지금 정보 제공에 애로가 생기다 보니까 언론 인터뷰만 했는데 아브레오 박사가 와서 언론 인터뷰한 거는 성실히 했지만 너무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아마 언론이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이제
개별 취재를 하다 보니까 분절적인 뉴스들이 나가서 네. 이거를 하나로 묶어보니까 존재하지 않는 진실이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브레오 박사를 직접 만나서 이제 나중에 다 검증될 추가 검증하겠지만 일단 확인한 거는 법인세나 세금을 다 냈어요. 그 정상적인 영업을 다 했는데 네. 텍사스에 이제 기업 정보를 제공하면 면제가 되는 프랜차이즈 텍스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기업 정보 제공을 안 해서 50불씩 벌금 나온 거가 이제 인터넷에 있었던 거고 그거로 인해서 이제 그 세금 체납이라는 좀 와전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 정보 제공으로 인해서 벌금 내지 않은 그 부분이 찾아져서 정상적으로 세금 법인세 다 내고 운영했던 액트지오라는 법인이 세금 체납 법인인 것으로 와전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브레오 박사의 매출이 갑자기 뭐 그 1인 회사가 갑자기 떴다. 그게 아니라 이 액트지오라는 게 아브레오 컨설팅 앤 트레이닝 지올로지입니다. 네. 그래서 아브레오 박사가 그 엑소모빌에서 저명한 명성을 얻고 1인 컨설턴트로 활동하다가 이제 일이 늘어나고 팀도 보강해야 돼서 소규모 법인을 만든 거고요. 아브레오가 자문을 위한 법인을 만들었던 거고 이 법인 만들기 전후로 다 세금을 내고 정상적으로 했는데 예. 그걸 못 내 그 기업 정보를 제공 안 해서 벌금을 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으로 산자에 다 제공되실 얘기입니다. 저도 네. 잠깐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23년 3월까지 법인 자격이 박탈된 건 팩트예요. 드러난 자료예요. 그 이유가 뭐였는지는 액트지오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왜 그걸 산업부와 석유공사가 설명해? 아니 발주처인 네. 갑이 왜 연구 영역 회사인 을을 설명하죠? 난 예. 그런 경우 처음 봐요. 자, 액트지오가 왜 직접 설명 안 했냐는 부분에 대해서 박수민 의원 뭐 알고 계신 내용이 있나요? 아니 그 아브레오 박사가 와서 기술적인 걸 다 했고 이제 하실 거예요. 하실 건데 그 전에 당연히 산자부나 그 석유공사가 이 사업의 주체입니다. 예, 아브레오 박사는 액트지오는 컨설턴트고요. 채용했고 그 영어 표현으로 텍사스 주에서 그 forfeit이라는 걸 써서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해석을 한 건데 연방 법인세를 다 냈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존재하지 않고 자격이 박탈된 법인이 어떻게 세금을 내고 연방에 그럼 그 미국 계약은 정부는 어떻게 해요? 네? 법인 자격이 발달된 회사가 그런 회사하고 왜 석유공사가 굳이 계약을 해야 아니 돼요? 박탈이 안 된 회사니까 세금을 낸 거죠. 알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왜 박탈된 네. 회사로부터 세금을 받습니까?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이건 이제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액트지오가 관련된 서류 자료를 근거 있게 제출하면은 확인이 가능한 부분일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이현석 연구원께 아까 궁금한 점 여쭤보고 이제 다른 주제를 하나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일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자 아까 나오는 궁금증이 이런 부분입니다. 우드사이드가 철수한 이후에 석유공사에서 3D 탄생파 자료를 이제 엑스레이를 찍었다고 하는데 우드사이드는 이걸 할 수는 없었던 건지 우드사이드는 엑슨 모빌 정도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순차 청소 해석과 같은 형태로 좀 추가적으로 심할 수 있는 기법을 동원할 수는 없었던 건지 하고요. 그다음에 액트지오가 이제 분석했는데 그럼 액트지오 말을 전적으로 다 믿을 거냐? 그럼 우리는 그 액트지오의 근거 제시를 어떻게 검증을 했는지요? 일단 첫 번째 물어보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사실은 우드사이드는 이 그 대륙 사면 쪽에 해당하는 관권이 없었습니다. 우드사이드는 그 8광구하고 6-1 북부 광구에 해당하는 관권만 있었기 때문에 이 사면에 해당하는 자료를 취득하거나 하려면 관권을 새로 취득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애시당초 여기는 본인들의 권한 받기였습니다. 그게 차이점이었고 그리고 이제 석유공사는 그 심해저부터 시작해서 대륙분까지 전체 관권을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 전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바라보는 그 유망구조로 도출하는 컨셉이 완전 달랐습니다. 우드사이드하고 그 빅터 교수님하고는. 그 우드사이드가 탐사한 지점하고 네. 액트지오와 석유공사가 발견한 그 유망은 지점 자체가 다른 곳이군요. 우드사이드가 발견한 지역 우드사이드 광구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실제 그 유망구조 자체는 그 석유공사가 갖고 있었던 6-1 중부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시작하는 점을 우드사이드는 확인할 수가 없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검증한 거예요. 액트지오 분석을. 그 검증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설왕설래한데 이 검증이라고 하면 이제 과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동일한 자료를 가지고 제가 이제 동일한 방법을 통해서 그 액트지오가 했었던 어떤 그런 뭐 잠재 자원량 탐사량을 저희가 계산한다라고 하면 그런 게 검증인데 사실은 그런 것까지 작업을 해본 적은 없고요. 실제 이제
액트지오가 이렇게 분석해서 탐사 자원량을 계산했던 그 방법들이 뭐 지구 물리학적 방법, 그다음에 지질학적 방법들이 제대로 적용이 됐었는지, 그게 과학적인 논리 구조를 갖고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집중해서 사실은 검토한 게 맞습니다. 검토를 한 것이 맞다. 네. 자, 또 하나 이제 상당히 또 논란이 됐던 것이 최 교수님, 이 매장 가능성 비율로 봐야 되나요? 20%의 매장을 이제 시추를 해낼 수 있는 성공률을 20%로 봤는데, 이거 가지고 이거 20%가 뭐가 높은 거냐, 여기다가 돈 쓸 일이냐, 그래서 상당히 또 비판도 나오는데 20%면 상당히 높은 거다. 이 20%의 시추 성공률 높다고 봐야 됩니까? 또 도전해 봐야 되는 비율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그 부분을 개인적으로는 그 정부의 발표에서 제일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네. 사실 지금 단계에서 20%라는 이야기는 가정을 더해서 추정한 희망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그 물리 탐사 자료를 통해서 볼륨, 즉 부피를 계산하는 건 쉽게 할 수 있지만, 그거 외에 아까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들을 이제 자기의 경험치라든지 여러 가지 그 간접적인 자료, 또 집단적인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각각의 그 위험 요소들을 판단해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 이제 그 가야나 광구의 그 리자 광구나 이런 것과 직접적으로, 거기는 16%니까 네. 더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제가 생각할 땐 제일 좀 아쉬웠던 부분이고, 그것과 이걸 등가로 놓고 비교할 수는 없는 게, 그쪽은 이미 채굴 가능한 매장량의 확인이 된 지역이고, 또 가야나는 기본적으로 유망성이 되게 높았던 지역이에요. 옆에 뭐 베네수엘라라든지 굉장히 유망성이 높은 지역이 바로 인접해 있고, 콜롬비아 같이. 그걸 우리나라 동해 대륙분과 비교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좀 너무 그 숫자가 주는 의미가 크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 정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자료 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 가장 좀 소극적으로, 그다음에 가장 좀 공격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 정도 범위에서 나왔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제 시추를 통해서 얼마만큼 좁혀지고 얼마만큼 수렴될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런 의미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현석 연구는 20%의 성공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근데 이게 완전 프론티어 지역이라고 보긴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그 해당 지역보다 북쪽에 이미 우드사이드가 시추했던 홍계하고 주작 시추공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남쪽에 우드사이드 광구는 아니었지만 소경사 광구에서 방어 시추공을 시추한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 실제로 이제 딱 찍어서 검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경제성 있는 매장량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들이 기존에 있었던 완전히 전혀 모르는 지역은 아니다. 거기서 이미 갖고 있는 정보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조금 보태면 뭐 다른 어떤 심해, 완전히 모르는 새로운 심해 플레이보다는 이쪽 편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김 의원님요? 20%가 뭐 5개 뚫으면 하나는 나온다가 아니라 80%의 실패 가능성과, 그리고 그 20%마저도 실제 뚫었을 때 가능성이 제로로 수렴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너무 장밋빛 전망을 그냥 부여한 거예요. 국민들한테. 산유국의 꿈에 있는 거잖아요. 실제 우리 국민들의 꿈이. 근데 그거를 불을 확 질렀단 말이죠. 근데 불은 질렀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소식이 신뢰할 만한 소식들이 아니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산유국의 꿈을 뭐 이따가 좀 다시 논의해 보겠습니다만은, 산유국이 된다는 꿈을 누가 거부합니까? 누가 반대합니까? 근데 그게 정말 믿을만한가? 우리는 이미 한번 속은 적이 있잖아요. MB 때, 이명박 대통령 때 해외에 자원 투자한다고 막 했다가 26조인가 투자했다가 거의 한 23조를 날려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그런 경험들이 우리한테 있어서 국민들의 어떤 그 자원에 대한 네. 기대와 더불어서 불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소하고 가지 않으면 이 사업이 어떻게 탄력받겠어요. 그러니까 네. 시추공 하나에 1,000억 들어간다며요. 너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것도 작게 잡은 거고, 세게 잡은 사람들은 1,500억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20%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네네. 네. 자, 바로 김은희 의원께서 지적하신 그 이명박 정부 때 자원외교를 담당했던 박수민 의원이 20%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번에 20%는 이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신호등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석유 개발이라는 것이 저비용, 중비용, 고비용으로 이렇게 높여가는 리스크 관리를 하는데 지금 CT, 엑스레이, MRI 찍듯이 단층 사이즈믹으로 찍을 수 있는 건 이제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럼 다음 단계로 가서 하나 뚫는데 1,000억씩 들어가는 시추공을 갈 거냐 하는 다음 단계 고, 노고 이것을 위해서 판단하기 위한 어떤 정량 지표를 저희가 만들었는데 이 프론티어 지역에서 20%는 가야 되는 업계의 이제 순리적인 숫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전달되면 좋겠고 요번에 이제 이참에 저는 참 반가운 게 하나 있어요. 네. 그 김원희 의원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저희 우리나라가 이제 뭐 산유국의 꿈을 꾸고 하는 것은 뭐 정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모두 국민들이 환영할 문제인데 또 동시에 이제 우리가 배터리 산업을 키운다고 하고 해서 코발트, 리튬 뭐 이런 자원 확보가 필요한데 이 MB 때나 말씀하신 자원외교도 성공한 자원외교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바라카 원전은 100조 원의 경제 가치를 만들어냈고 제가 확보한 UAE 유전도 석유공사에게 1조 원을 분명히 현가로 갖다 줬어요. 미래 가치로. 이제 그런데 이런 것이 그 수평적으로 물론 논란이 된 잘못된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만 부각이 되다 보니까 자원개발업계가 너무 침체가 됐었고 그래서 지금 공무원과 현장이 위축된 정도가 너무너무 심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게 지금 그리고 이 유전도 이미 시추공을 3개 뚫었어요. 이번에 처음 뚫는 게 아닙니다. 네. 예, 그리고 4번째 시추공을 뚫기 그 사이에 알겠습니다. 이제 좋은 시그널이 나온 거고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좀 이제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예. 이렇게 자, 말씀드립니다. 혹시 못다한 이야기 김원희 의원께서 추가 발언 하시고 싶은 것은 2부에서 네.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청취자분들께서 많은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의진 문자캐스터. 네, 지금까지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소개합니다. 7867님. 현 정부뿐 아니라 앞선 여러 정부에 걸쳐 자국의 에너지를 위해 유전을 오랫동안 탐사하고 있었다면 이건 믿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5674님. 한국석유공사는 국익을 위해 공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가 좋은 결과가 나오자 앞으로 더 추진을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결과를 믿고 기다리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0419님. 탐사 계획은 정책적으로 짜고 추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 자격을 가진 탐사팀에 경쟁도 없이 자본도 없는 액트지오만을 믿고 추진하는 것은 의심스럽습니다. 0081님, 소상공인부터 살립시다. 석유 탐사에 어마어마한 돈 투자. 서민은 죽어가는데 엄한데 돈 뿌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해주셨고요. 송우님, 요즘 세상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세상입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면 후회 없이 노력해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문성우님, 액트지오는 작은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윤 추구가 기업의 속성입니다. 액트지오가 궁지에 몰려 있었고 한국의 영일만을 이익을 위해 물고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KBS 열린 토론 이 시간은 영상으로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일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토론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시민 노객입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견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문자캐스터 정의진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현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유에너지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최경식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석유 시추 관련해서 탐사 관련해서 좀 전문 용어 궁금증을 풀어봤고요. 그다음에 액터지오 이전에 우드사이드와 그다음에 액터지오의 차이 그리고 20%라고 하는 시추 가능성 이 비율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계신지 풀어봤습니다. 자, 현재 우리가 좀 확인해보고 토론해볼 수 있는 것은 액터지오 관련 상황이라서 2부에서는 집중적으로 액터지오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원희 의원께서 아까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이 바로
집 이런 뭐 가정집 같은 곳에서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있고 1인 회사고 또 법인세도 일단 아까 박수민 의원은 다른 말씀을 하시긴 했습니다만 벌금이었다. 법인세의 미납이 아니라 법인세 미납도 있었고 그럼 계약 조건이 성사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의 좀 궁금증도 의문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텍사스 주 정부에 접수된 서류를 몇몇 언론에서 그걸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 영업세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주 영업세를 납부하지 않아서 자격 박탈 처분을 받게 됐다. 이렇게 이제 주 정부 에서 밝히고 있고 공개하고 있고 이런 처분을 받은 기업은 복권되지 않는 한 종료된 신고 법인이 설립되었던 사업 또는 업무를 계속할 목적으로 그 존재를 계속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의 그 자료를 네. 텍사스에서 공개해 놓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텍사스에서는 일정 기간 법은 세금이 체납돼서 법인 등록이 취소됐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왜 석유공사하고 산업부가 갑이잖아요. 계약 관계상 갑이잖아요. 갑은 갑의 지위를 가져요. 근데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왜 액트지오에 유리한 텍사스법을 들어서 해명을 해주고 있냐고요. 오히려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계약 주체인 용역회사 액트지오에게 왜 너네 세금 못 냈었어? 법인 체결 등록이 취소된 거 맞아? 확인한 다음에 그 사실이 팩트면 거기에 대한 위약을 물거나 정심하면 계약을 취소해야 되는 갑의 위치인데 네. 대신 해명해주고 있더란 말이에요. 산업부가 그런 거 저 처음 봤어요. 얼마나 갑 중에 갑입니까? 여기 두 분이서 아마 정부 연구용역 해보셨을 텐데 갑 중에 갑이에요. 이런 거 하나 걸리면요 바로 그냥 해약 통지서 날라오고요. 그냥 그거 들어옵니다. 페널티 들어옵니다. 근데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이상했어요. 아까 일부에서도 그 말씀 하셨는데 또 하나는 김은희 의원께서 제기하신 게 검증은 전문가 집단에 같이 논문을 쓴 교수가 있었다. 학연 아니냐 이 의혹도 제기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해외 전문가들이 검증을 했어요. 액트지오 아브레우 교수가 아브레우 고문이 낸 자료를 검증을 했는데 해외 전문가 3명 중 1명이 데이비드 모릭 교수라는 분인데 이분이 네. 동문수학한 분이에요. 아브레우하고. 그리고 2003년에 공동 저자예요. 그러니까 2003년부터 최소한 20년 이상 알고 지낸 지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같은 공동 저자라는 것은 뭐 교수님들 앞에서 이런 얘기하기 뭐하지만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생각을 하고 비슷한 방법과 사고 구조가 비슷한 분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검증을 해요? 그러니까 심판인 줄 알았는데 같은 선수였던 거예요. 이런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모릭 교수하고 같이 연구한 2명도 텍사스에 같은 동문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모릭 교수한테 이 석유공사에서 이 동해 프로젝트를 진행한 A 팀장 이름은 모르겠는데 A 팀장이라는 사람의 지도 교수였어요. 모릭 교수가.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팀장과 그다음에 그 사업을 분석한 액트지오와 그리고 그것을 검증한 모릭 교수가 해외 전문가가 다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공정한 평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제기하고 있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게 지금 60%가 넘거든요. 네. 여론조사상. 근데 그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조금 전문가 의견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따가 이제 박수민 의원께도 관련해서 여쭤보긴 하겠습니다. 최 교수님은 이 의견을 어떻게 보시죠? 그러니까 관련 공동 저자가 이 선정 자문단에 있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이 업체가 작은 것에 대한 문제 지적이 끊임없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업체가 작은 거는 사실은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메이저 석유 회사에 있다가 나와서 개인적인 컨설팅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사실은 이건 지금 자료 해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고 자기의 전문성과 역량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기 때문에 기업의 외적인 규모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UT 오스틴 같은 경우에 사실은 미국 내에서 석유 또 지질적으로 제일 강한 그런 학교고 사실은 이 전문가 특히 이제 이름 있는 전문가들은 서로가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실은 그 숫자가 뭐 얼마나 되는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도 제가 아는 그런 분들을 보면 서로가 이제 논문에 공저자로 들어가기도 모를 하고 수는 없는 관계군요. 네, 서로가 네. 모를 수가 없는 관계다. 그래서 이게 그걸 뭐 다른 분들 어깨가 좁은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 전문가들 네트워크가 있고 네. 서로가 그런 그 이게 지금 피어 리뷰가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그런 피어 리뷰에 있어서 이분들의 특히 지명도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가 아는 분들은 자신의 어떤 호불호에 따라서 판단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런 그 맥락에서 좀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하셨으면 비트로 아브레우라는 인물 자체가 그렇게 허술한 인물은 결국 아니다라는 설명은 최영식 교수께서 설명하시긴 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건 이렇습니다. 그러면 아예 이런 나중에 이런 문제 제기 소규모다 뭐 이런 등의 이제 문제 제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현석 연구원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상당히 좀 이름난 회사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한국 석유 공사가 검토했을 때 슐럼버그나 할리버턴이나 베이커 휴즈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로 선정하지 않고 1인 기업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뭐 이유가 있었습니까? 근데 물론 이 서비스 컴퍼니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 E&P 컴퍼니, 석유공사, 쉘, BP, 엑슨 이런 회사들은 사실은 자체 광구에 들어가서 그 광구에서 석유를 직접 생산해서 네. 판매하는 회사고 그런데 이 회사들이 모든 그 어떤 장비나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슈럼버저, 할리버튼, 베이커 휴즈는 사실은 그런 데서 서비스를 대주는 회사입니다.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커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 이 심해 그 울릉문제 이 심해 광구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라고 쳤을 때 이 굉장히 큰 회사지만 그 심해 전문가가 얼마나 있었을지 그런 부분은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이제 심해 광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메이저 그러니까 굉장히 큰 7개의 석유 회사들이 주로 이제 심해 광구에서 탐사하고 생산을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시추비도 워낙 많이 들고 개발비도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실제 그 심해 광구의 자료들을 들여다보고 심해 광구의 자료가 정확하고 거기서 유망 구조로 도출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교수님 또 일각에서 나오는 질문은 액트지오가 이렇게 의문 또 지적을 이제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러면 2개 회사 정도를 선정해서 서로 교차할 수는 없었느냐 이런 또 궁금증을 이야기하는 또 의견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액트지오는 그냥 사업 결과에는 책임을 안 지는 컨설팅 회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엑소모빌이나 쉘, 뭐 BP, 뭐 이런 토탈 같은 회사들은 자체적인 역량이 있으니까 자체 내부에서 팀들끼리 경쟁을 시켜서 피어 리뷰도 하고 진행을 하는데 석유공사처럼 이런 특정 분야에 좀 역량이 약간 부족한 회사들은 이제 컨설턴트의 의견을 듣긴 하지만 네. 어쨌든 그거는 판단의 자료가 되고 어쨌든 시추를 한다. 그다음 단계로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내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뭐 액트지오 같은 여러 개 회사의 교차 검증을 하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아까 이제 박수민 의원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김은희 의원이 말씀하신 왜 이렇게 뭐 자료를 달라 그러면 자료를 안 주냐 이게 기밀 사항이다. 오늘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국내외 전문 자문단 검증과 글로벌 메이저 석유 기업의 추가 검증이 있었다. 근데 비밀 유지 의무 탓에 석유 기업 이름을 공개하지 못한다. 뭐 자료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걸 어느 정도까지 그래도 좀 국회나 의문을 불식시킬 수 있는 대상에게 좀 공개를 일부 공개라든지 할 수는 없는 걸까요? 아니요, 그 부분은 저도 동의 드리고요. 이게 이제 두 가지 큰 원칙이 해외 국제적인 경험의 선례인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좋은 계기가 찾아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원 개발을 성공시키려면 첫 번째 초당적 협력이 있어야 하고 이게 왜냐하면 정파의 자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 자원이고 국가의 자원이기 때문에 초당적 협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초당적 협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투명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성립된 어느 정도의 불문율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거를 다룰 만한 큰 건이 이번에 처음 있는 거죠. 동해가스전이 이미 있었습니다. 저희가 산유국이 아니었던 것도 아니고 있는데 이번에 워낙 큰 건이 터지다 보니까 이 원칙을 정확히 밟아야 되겠다 하는
하는 거를 저 스스로도 좀 다져보고요.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는 게 하여튼 이런 걸 보니까 저희가 하여튼 원구성에 빨리 합의를 해서 이게 원활한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뭐 하실 말씀 이제 하시면 되는데 김원희 의원께부터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이 토론 내용인데요. 일단 이제 12월에 노르웨이 회사입니까? 노르웨이의 시드릴이라는 회사가 삼성중공업의 시추 설비를 통해서 이제 시추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일단 5개 이제 시추공을 뚫는다고 하는데 하나당 이제 1,000억 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 예산을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국회에서도 이 최소 5천억 원 이상은 이제 5개 시중을 뚫게 되면 들어가는 비용인데 국회의 협조나 이 뭔가 통과 같은 게 심의 통과 같은 게 있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아까 말씀 우리 주셨는데 초당적 협력을 얻으려면 투명한 정보 공개와 설득이 전제돼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1,200억 드는 돈도 아니고 지금 보통 5개 정도 뚫어보겠다 이런 얘기인데 실제는 최소 10개 정도 뚫는 게 일반적이라고 들었거든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조단인 거예요. 근데 성공 가능성도 사실은 의문부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산을 투입되려면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겠다라고 자료 요청을 계속 하고 있는데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안 주는데 정부의 재정이 1조 가까이 투자될지 모르는 이 사업에 영업기밀이 있는 겁니까? 저는 사실 거기에서 의문부호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서 나오는 얘기들이 계속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산업부와 석유공사가 투명하게 공개하기보다는 계속 액트조를 옹호하고 비호하는 발언만 하는 거예요. 의문은 쌓여가는데 결국은 이 문제에 관련해서 뭐 산자위가 빨리 열어서 이 문제를 검증하고 설득되어야만 아마 국회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깜깜이 사업에 국회 검증 없이 우리가 1조 원에 달하는 돈을 우리가 알아서 믿고 맡긴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는 우리 국민들은 이미 MB 때 그런 경험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거치게 해주라는 게 우리 민주당 요구입니다. 김은희 의원께서 오늘 MB 정부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자, 재원 투입 어떻게 보시는지? 당연히 지금 근데 이제 나중에 저희가 정말 생산해서 안정적인 생산해서 매출을 일으킬 때까지의 시설비가 크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글로벌 파트너가 우드사이드의 빈자리를 채우고 들어와야 됩니다. 예, 그거를 전제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글로벌 파트너를 끌어들일 때 저희의 협상력이 중요하거든요. 예, 어느 정도 현 상태에서 끌어들이느냐, 시추공을 하나 두 개 팔면서 끌어들이느냐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현장의 영업 전략으로 해서 이제 석유공사가 짜야 되고요. 지금 김원희 의원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이 투명성에서 이제 어디까지가 영업 비밀이고 어디까지 제공 가능하고 그 영업 비밀은 왜 또 영업 비밀인지 등등을 저는 투명하고 성실하게 제공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네. 저희가 가을 국회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 국회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산자부, 석유공사 등등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적 차질이 없게 하면서 동시에 투명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성실히 협력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현수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엄청난 재원이죠. 투입되고 또 해외 기업의 투자도 또 유치할 가능성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은 메이저 기업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심해 탐사 개발에 경험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리스크 해칭이나 아니면 기술적인 차원에서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또 그 메이저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갖고 있는 지하 자원의 일부분을 그 기업에게 넘겨줘야 되는 게 이제 반대 극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 차원에서 적절한 밸런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정책적인 합의나 언제 메이저 기업을 끌어들일 건지, 메이저 기업이 끌어들이더라도 어떻게 하면 저희가 이득을 최대화할 수 있을 건지 그런 부분에서 어떤 고민들이 많이 필요한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교수님, 결국적으로 이제 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2035년에 상업화되는 석유 매장 일단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재원이 투입되는 부분,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 기업의 투자까지 유치해야 되는 상황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요?
그 좀 아쉬운 것은 이런 그 어떤 석유공사의 이런 탐사 광고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그 세세한 사항들이 많이 지금 언론에 노출되고 또 외국에도 노출되다 보니까 지금 석유공사가 일반 메이저 같은 경우는 특히 엑손모빌 같은 경우는 탐사 단계에서는 뭐 한두 개 파트너 끼고 하지만 그 엑손모빌의 어떤 전략은 개발 단계에서 성공을 해서 거기에 지분을 팔면서 자기들이 기존에 들어갔던 선큰 코스트를 다 리커버리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석유공사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사실은 그런 메이저 회사 지금 관심 있다고 발표를 하시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 우리나라에서 이런 내부 상황들이 석유공사가 협상력을 조금 높이기는 조금 제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런 측면에서 좀 개인적인 아쉬움은 있는데 어쨌거나 그 말씀하신 자료 공개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쳐서 우리의 유망성이 교차 검증이 그 메이저 같은 경우는 진짜 제대로 검증을 하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은 이 사업성을 유망성을 판단할 수 있는 방증 자료가 되는 측면에서는 좀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뭐 혹시 추가로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박수민 의원께서는요? 예, 뭐 이 좋은 가능성이 탄생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묵묵히 차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또 논점도 주시고 하는데요. 이 에너지라는 것이 단순 전환이 아니라 믹스입니다. 예, 그래서 원자력, 석유가스, 신재생이 더해서 그 비율이 달라져가는 노력을 하는 것이고 저 개인뿐 아니라 저희 당도 신재생 에너지를 높여 나가고 확대해 나가는데 전혀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래는 꼭 예측할 수 없고 할 수만은 없고 대비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해서 그런 면에서 묵묵히 이 에너지 믹스의 변화들이 잘 갈 수 있게 하는데 큰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데 자연스럽게 이 주제로 넘어갑니다. 아까 우리 시민 인터뷰에도 2035년이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사용하지 탄소 중립도 했고 그런 의견도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제 에너지 기구 IEA에서 2030년이 되면 하루에 800만 배럴 정도가 남을 거다. 그러니까 초과 공급될 거다. 이런 예측을 내놨어요. 거기에 더해서 2035년은 유럽의 내연기관 자동차가 수입이 중단됩니다. 수출이 중단되고 R200이 이제 본격화될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말씀 주셨지만 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실제 석유 가치보다 재생 에너지의 가치가 훨씬 싼 상황이 도래하는 거예요. 근데 10년 후에 이게 이제 상업화되는 건 10년 후라는 건데 10년 후에 석유 가치가 지금 현재 가치와 같을 거냐? 오히려 그 시민이 얘기한 대로 애물단지가 되는 거 아니냐. 처치곤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가능성까지 같이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논의할 때 국회에서 논의할 때 뭐 이게 뭐 진짜 얼마가 묻혀 있느냐에 대한 검증뿐만 아니라 실제 성공 가능성이 어느 정도냐. 재정을 투입할 거냐 말 거냐. 이런 투자에 더불어서 10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네. 그 세상까지를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 교수님이 탄소 중립과 맞물려 있는 이 포항 영일만 석유 매장 가능성 고래 대왕고래 프로젝트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사실은 에너지 정책이 정부에 따라서 많이 바뀌었었는데요. 물론 그 IEA 예측 물론 나오지만 사실 틀린 예측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그런 국제적인 기구들이 예측을 할 때 가능성을 놓고 우리가 하는데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신재생 에너지 또는 에너지 전환 여러 에너지 믹스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거에 그 방점을 두고 이런 석유나 가스 같은 전통적인 것을 우리가 좀 줄여야 된다. 이런 어떤 제로섬 게임의 어떤 측면보다는 우리 산업 구조 자체가 너무나 그 석유나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우리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또 더더군다나 남의 땅도 아니고 우리나라 바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국토 개발의 그런 이 측면에서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가되 그런 신재생 에너지나 다른 그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이런 기존의 에너지 자원을 대체할 만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그런 투트랙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대왕 고래 프로젝트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현석 연구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근데 뭐 결국은 에너지 전환이 되기는 될 텐데 결국 이 시간이 필요한 거고 지금 현재 보면 에너지 석유 수입으로 따지면 8번째고 1인당 석유 소비는 6번째 나라인데 10년 후에 당장 석유 딱 끊어갖고 안 쓸 상황은 쉽게 상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국내에서 개발된 어떤 유전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단순히 이제 해외에다가 석유를 사오는 개념이 아니고 국내 산업을 또 다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드머니가 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KBS 열린 토론 정부가 발표한 포항 영일만 석유 가스 매장 관련된 대왕고려 프로젝트 내용을 토론해봤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이제 두 분 의원께 말씀 좀 여쭈고 싶은데 이런 중요한 중차대한 자원과 관련된 부분인데 오히려 쟁점화되고 또 정치적으로 공방을 빚으면서 오히려 본질은 좀 흐려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익이라면은 좀 더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닌가 판단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슬기로운 대처가 되려면 어떻게 국회든 정부든 또 우리 시민이든 해나가야 될지요. 김은희 의원부터요. 그러니까 사실 석유공사에서 1월에 이미 1월 이사회에서 의결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을. 근데 그걸 왜 굳이 6월에 윤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하시면서 승인 얘기를 꺼냈을까? 그 바람에 지금 이 여기까지 사달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좀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민주당에서는 국면 전환용 아니었냐 이런 의심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자료들 다 좀 내고 국회 빨리 산자위 국민의힘도 들어오셔가지고 이 문제를 검증하고 국민들께 자세히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정말로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정말로 저는 만약에 이게 어떤 산업보다 더 큰 외부의 힘이 작용해서 여기까지 온 거라면 정말 불행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 뭐 액트지오도 앞으로 궁금증은 또 해소할 필요가 있을 테고요. 또 우리는 좀 더 냉정하게 우리의 이 자원과 관련된 이익은 챙겨야 되고 정치적인 공방은 좀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텐데 박소연 의원께 보시기에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예, 저희 정치권이 당연히 노력해서 예산 편성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과정에서 이 초당적으로 정치적 검증이 아닌 이 정책적 검증이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성실히 노력할 것이고요. 이게 이제 대통령이 왜 발표했냐? 1월에 석유공사는 이사회 차원에서 의결을 해서 회사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결정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나중에 소상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차피 국가 예산을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 판단에 이제 산자부에 보고한 것이고 산자부는 보고 받고 검증하고 이제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또 총선 기간 피해서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인데 이제 이거를 참 또 어떻게 이렇게 또 다른 각도에서 보시니까 참 저희도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당적 협력과 투명성 속에서 의견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모든 토론 환영드리고요.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네. 네 분 토론 오늘 감사드립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최대한 궁금한 부분들을 좀 확인하려고 했는데 또 그 더 기회가 되면 석유 또 가스 매장 가능성에서 또 자세한 토론 앞으로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